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공주의 남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김정섭 시장님의 책 읽었던 부분 이어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의 공주, 어르신이 행복한 공주. 우리나라의 YMCA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호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여 년간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로 사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우리나라가 어쩌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인 나라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녀 키우느라 앞만 보며 달려왔다. 늙어서 먹고 살 것까지 염려할 여유까지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노령화 인구 증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10여 년 정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반면 경제 노동 인구는 2011년 이후 계속 줄어 어르신 인구와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 그 수치를 넘겼다. 2019년경이 되면 그 두 배인 1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준비를 바로 해야 할 때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제도가 그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 70%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만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본질은 어르신들을 사적으로 부양하는 자식들이 점점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를 공적 제도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어르신 빈곤화를 막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 빈곤은 빈곤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나 자살 같은 2차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나 되지만 복지 혜택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노인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충청도는 강원도와 함께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심각한 어르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이웃 등 공동체의 돌봄으로 소외감을 치유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요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돌봄 협약을 맺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어쩌면 고독과 빈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배고프면 더 춥고 외롭다는 말도 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국가와 이웃의 책임이다. 어르신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주어야 한다. 은퇴한 분들은 사회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로당 일자리 사업, 공공서비스 홍보 사업, 방과 후 학교 강의 등 사회복지 사업에 어르신을 활용해야 한다. 어르신이 열심히 일하는 도시, 이것이 진정한 노인복지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제 방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었다. 이상은 완벽한 어르신 복지 정책이었고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국가재정 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소득 하위 60%에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30% 정도로 충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공약이었다.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령연금 액수는 국가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셈이다. 어르신 복지 공급 체계는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단편적인 실험성 정책으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화 인구를 감당해내지 못한다. 실버주택이나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았다. 이에 대한 대비로 2000년에 도입한 노인 개보험 제도는 살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에 입주하는 시설 서비스로 나뉘어 당사자 부담 액수는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서비스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조건 현금만 지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의욕과 열정까지 얻는 제3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 창의와 혁신이 정답이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공무원의 인기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안정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어느 직업보다 전문적 집단이 바로 공무원이며 행정이라는 전문적 행위를 하기 위해 자기 연찬을 쉼없이 해야 하는 직업이다.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한 번 기술을 익히면 장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적합하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을 아주 잘 해낸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향을 세우고 창의적 대안을 만드는 일에는 대체로 소극적이다. 자기주도적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능한 것과는 다른 말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선임자들이 행하던 업무 방식을 답습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과 기술, 시대 조류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새로운 업무 방법을 모색하여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기풍이 연조를 더할수록 엷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이는 행정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서울 금천구는 구청장이 결재한 문서를 2013년 7월부터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다. 외부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에서 엄청나게 진전한 것이다. 이렇게 행정정보를 전면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까?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정부 처지에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다.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것부터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공유하고 공론에 붙여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방향이다. 이렇게 행정을 투명하게 하면 부패가 낄 곳이 없다. 공직자들의 자세도 시민들에게 열릴 수밖에 없다. 정보 독점과 비공개는 특권과 부패를 낳지만 처음부터 공개하는 자세로 정책을 집행하면 예상되는 비판과 부조리를 미리 받아들이고 걸러낼 수 있다. 사소한 꼬투리에서 시작되는 불신과 갈등도 예방된다. 그래서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시민들이 지방정부와 공무원을 굳게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감사관제도도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해 조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 행정 분야와 전문기술 분야로 나누어 시민감사관들을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일반 행정 분야 시민감사관들은 예상집행, 세외 수입 등의 종합감사와 참여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감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기술 분야 시민감사관은 토목, 전기, 건축, 조경, 치수 등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하여 조언하고 문제점을 짚어준다. 그렇게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예산 낭비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공사의 착공부터 마무리까지 현장을 예리하게 점검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향상된다.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활용한 결과 실제로 관급공사의 품질을 크게 높인 사례도 있다. 시민 감사관들의 전문 노하우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는 효과도 있다. 시민의 눈으로 행정 과정을 지켜보게 하고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집행하여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시민 감사관제를 검토할 만하다. 그로써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면 시민들의 신뢰가 두텁게 쌓일 것이다. 역사와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주. 우리 공주는 문화예술 자원이 많은 지역이다. 갑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활용할 재산이 많다. 문화예술의 시대인 21세기에 이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미술관, 박물관이 지역의 얼굴이 되고 교향악단이 지역의 상징이 되는 시대다. 하지만 문화예술 자원이 많다는 것이 저절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은 공주 목사를 지내면서 소설을 구상하거나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서자 출신인 지인을 만난 것이 공주 목사 시절이라고 한다. 우성면의 무성산에는 홍길동이 쌓았다는 산성이 있고 성쌓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홍길동이 충청도에서 실존했던 도적이기 때문에 허균의 홍길동전은 공주라는 문화적 토양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영조 때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일동장유가라는 국문학사의 길이 남은 귀행 가사를 지은 퇴석 김인겸은 공주 무릉동 출신이다. 한국 근대 화단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청전 이상범은 정한 석송리 태생이고 운보 김기창은 유구의 태를 묻고 유년기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한다. 판소리 명창 박동진은 충청 가명이 있어 행정뿐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한 공주에서 태어나 중고제의 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유파의 소리 공부를 한 끝에 대성했다. 이 밖에도 1930년대 대중소설로 필명을 날린 방인근은 영명학교에서 문학의 소양을 닦았다. 이처럼 이름난 문화인을 많이 배출한 토양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덕분에 공주는 문화예술의 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든 작든 어떤 도시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려면 하루 이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1400년 전 찬란하게 빛났던 백제 문화를 계승하려는 강한 의지가 백제 문화재의 바탕이 되듯이 시민의 관심과 애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행정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차별화된 공주만이 문화예술로 꽃피우기 위한 전문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쑥쑥 성장한 지역 문화예술의 성공적 사례다. 성남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동호회 일명 사랑방 클럽은 활동 무대로 쓸 장소가 태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1,0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별적 시민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이 필요하다. 공주시의 독자적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것을 맡을 지역 문화재단도 검토해 볼 만하다. 재단은 창작 지원, 문화예술 교육, 축제 기획 등을 점차 맡아 나갈 수 있다. 주요 공연, 전시 공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과 전시 예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 기능도 갖춰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예술의 도시공주를 가꿔 나가는 데는 지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 공연장,
주민자치센터, 근린공원, 학교 강당,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 책이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은 벌써 공제문화재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예술인들이 많은 혜택과 좋은 환경을 많이 구축해 되어 있죠. 오늘 점심에도 문화재단 이사님과 함께 우리 교수님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공주는 점점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책으로 미리 편찬하신 것처럼 공주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가 살기 좋은 도시, 공주가 되어가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